주제 파악이라도 해야지. 황제여, 우리 고구려 퍼뜩 칩시다. 唐罗联合军总司令李绩来下达作战命令。我们唐军突破鸭绿江后，进攻平壤城，削弱辽东外境地区的军队，在平壤城配合。 평양성으로 진격! 올 테면 놀아. 먼저 오는 새끼부터 개박살 내주겠다. 고구려가 오랜 전란으로 피폐해진 가운데 연개 소문이 죽자 그 아들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다. 이 틈을 타서 신라와 당연합군이 대공세를 펴니 고구려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일 전일욱입니다. 여러분들 설날 연휴 잘 보내셨죠? 저도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굉장히 많이 싸웠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내 전력을 펼쳐서 싸우는 상대는 가족밖에 없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가족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고구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기원전 37년에서 기원 후 668년까지 장장 700년가량을 존속했었던 한반도의 고대 왕국입니다. 상무적인 기풍이 특징이었고요. 그 모습은 삼국지 위서동의전에서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위서동의전 같은 경우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고구려인의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좌식자가 1만 명이래요. 좌식자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인데, 앉아서 밥을 먹는다. 아, 이건 지배층이지 않을까? 또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네? 전사계층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사계층이 1만 명이다. 아, 숫자가 꽤 많이 되네요. 더불어서 부경이라는 걸 사용을 한대요. 부경이라는 것은 훔친 물건들, 약탈한 물건들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약탈 경제를 운영을 했구나라는 것. 약탈을 하려면 힘이 세야겠죠. 그러니까 상무적인 기풍이 무력을 숭상하는 모습들이 왕왕 있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국가 후반기 때, 그러니까 멸망할 때쯤 됐을 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바보온달 아시죠? 바보온달 같은 경우가 이제 평원왕 때라든가 영양왕 때에 활동을 했던 장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국왕의 눈에 대두하게 된 계기가 사냥대회예요. 사냥대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의 입장에서 뭔가 멧돼지 고기 먹고 싶고 식량을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냥을 통해서 당시의 고구려의 위풍당당한 기풍들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킨 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이 국가 초기라든가 끝날 때까지도 되게 중요하게 국가에서 중시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는 당시 중국이라든가 주변 국가에서도 그 위세가 대단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시기가 지나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몽골 제국이 나타나는 때에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쿠빌라이 칸이 당시 중국에서 형제 간의 그러한 왕위 계승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물론 칸이죠, 칸. 그랬을 때 당시 고구려를 계승했던 고려에서 왕이 찾아와가지고 몽골 쿠빌라이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랬을 때 쿠빌라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중국의 당태종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고구려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다니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당시에 고구려의 위상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라는 것. 그만큼 강력했던, 동북아시아에서는 맞설 국가가 없었던 고구려, 왜 멸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원인으로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668년 멸망하기 직전까지 70년 동안을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져 왔어요. 598년에 고구려 영양왕이 이제 말갈 기병 1만 명을 데리고 수나라를 침공을 먼저 했거든요. 중국을 먼저 쳤습니다. 중간에 화해 과정도 있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이 됐어요.
여러분들 요즘까지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경제적으로 많이 파탄이 나잖아요. 전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모적인 활동이라고 어떠한 역사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죠.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고구려는 방어 위주의 정책들을 실시를 합니다. 특히 산성 방어를 중시했는데 당시 보면은 중국군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청야 전술이라고 채택을 해요. 청야 전술이라는 것은 뭐냐? 우물을 메워버리고 들판을 불태워버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식량들을 가지고 산성으로 입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적군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보급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말라 죽게 돼요. 근데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 적군이 나아갔을 때 우리도 이제 이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복구하는데도 나름대로 꽤 큰 시간과 에너지가 걸린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적 소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수나라가 수양제가 이제 미쳐가지고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우리나라에 끌고 온단 말이죠. 그걸 그냥 막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수나라 이후에 당나라 같은 경우는 수나라의 전철을 밟아가지고 막대한 군대를 데리고 오기보다는 소규모 군대로 조금씩 공격을 해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쳐들어오니까 그거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당태종 같은 경우는 싸움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막 요동성, 계모성, 비사성 막 이렇게 많은 성들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당시 요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머나먼 요동 지역이 아닙니다. 요동은 당시 고구려가 활동할 당시에는 우리 한민족이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던 주요 무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수당 전쟁을 거치면서 요동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인구적으로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하다못해서 안신성 영화 보면은 첫 장면이 주필산 전투잖아요. 각도들은 뒤처지지 마라. 보면은 15만 명 이상의 고구려군이 투입이 되었었는데, 물론 말갈 병사들도 투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투에 패하고 3만 명 조금 넘게 포로로 잡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인적인 그런 손해가 막심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고구려는 국력이 굉장히 쇠퇴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귀족 연립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는 아쉽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은 저는 안 태어났을 거거든요. 못 태어났죠. 이 뭔 개소리야? 근데 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내외적인 불안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장수왕 때까지 전성기를 구가하고 문자 명왕 때에 최대 영토를 획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양언왕이라든가 이러한 국왕권을 가지고 왕위 계승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일본 기록에 따르면 추군이라든가 세군이라든가 이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 멀리 있던 섬나라였던 일본에서도 이러한 고구려의 정치 이슈가 들릴 만큼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외부적으로 위기가 당연히 찾아오겠죠. 남부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나제 동맹이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고요. 북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북제라든가 돌궐이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끼리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하면서 연립체제를 형성을 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갈등을 극복했다라기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대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나누어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연개소문 집안이 대두하게 되고요. 이 연개소문은 나중에 귀족들 간의 그러한 다툼을 이용하고 또 국왕권을 침식하는 정도까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귀족 연립 체제로 인해서 국왕권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족들 간의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귀족들 간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당시 연씨 집안이 붕괴하게 되고요. 나눠지게 되고요. 그 권력을 갖고 있던 연씨 집안이 무너지게 되면서 국가의 시스템 또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가족 싸움인데요. 연개소문은 독재를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또 정치적인 그런 겉모술수도 나름대로 잘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막 권력을 독재했을 때 일이라도 잘한다고 하면은 면죄부를 사람들은 주잖아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다른 생각이 있긴 하지만 연개소문은 뭐 당나라를 이끌어가지고 도교를 국내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있었던 귀족 그리고 불교 세력들을 압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반대되는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밀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도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당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또 백제 멸망 이후에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나름대로 또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능력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이 거대한 연개소문이 665년에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에 있었던 숨 못 쉬고 있었던 귀족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족들이 어떻게 강대했던 연씨 집안을 분열시켜 버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당을 위해서 대권주자를 하나씩 뽑는 거죠. 연씨 집안에서. 그랬을 때 원래는 모든 권력을 대망리지였던 연남생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연남건이라든가 연남산이라든가 이렇게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연씨 집안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분열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대망리지였던 연남생이었는데 어떻게 국내성은 고구려의 제1의 수도라고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두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졸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국내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그 인근의 6개의 성을 연남생이 가지고 저항을 해요.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당나라에 SOS를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나라는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침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당나라에 SOS를 요청을 한다. 이건 사실 고구려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는 신라의 12개의 성을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참 그런 게 아무리 가족 간의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국가의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요소들을 전략적 요소들을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자신의 살인사욕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평양성만이 외로이 남아가지고 한 달 정도 항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보장왕이랑 귀족들이 항복을 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최강대국이었던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고구려의 멸망 원인 3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각국 멸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선정하는 내용들이 100%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역사는 결국에는 개인의 생각,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와닿는 내용들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학계의 내용을 대변한다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누락을 했다라든가 또 어느 정도 학계의 내용과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는 저의 미천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가족에 대해서도 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관계가 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약간 무뚝뚝하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스타일이긴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또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고구려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2025년 2월 2일 전이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